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비 내리는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3월 28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전투표도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첫 주말 유세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가운데 각종 막말로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4.7 재보선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도 속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메시지 정치를 통해 야권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태거나 선거 막판 직접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 3살 여아 사건 미스테리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출산 직후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친모로 지목된 여성과 남편은 의혹을 굳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정확히 열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유세가 시작된 후 맞은 첫 일요일입니다. 여야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정치부 최선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 어떤 행보 보이고 있나요? 네, 우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모두 강남 지역 유세에 집중합니다. 강남은 박 후보에게는 험지, 오 후보에게는 텃밭으로 꼽히는 곳이죠. 험지로 나선 박 후보는 서초구 고속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거리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후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거리 유세를 펼친 뒤 삼성동 코엑스 앞 광장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네 번째 합동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시장 선거가 펼쳐지는 부산이 있죠. 이곳에서도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오후 2시부터 경부선 라인을 따라 릴레이 유세를 진행합니다. 김 후보는 경부선 철도 도심 구간을 지화하고 기상 구간에는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 어린이 대공원을 찾아 아침 인사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민주당의 부산 비하 발언 긴급 규탄 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산을 3기 암 환자에 비유한 김 후보를 향해 비판 공세에 나서는 겁니다. 휴일이지만 선거를 열흘 앞둔 오늘 여야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를 분석할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우 계명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재보궐선거 소식 길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박영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박영선 후보 어제 정청래 의원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서 박영선 의원도 자가격리에 살짝 들어갔다가 아닌 걸로 이제 나와서 다시 유세에 나서게 됐는데 오늘은 첫 유세 지역으로 강남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차장님? 네. 일단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강남에서 선전을 해야만 당선권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강남의 경우에는 야권 지지층이 좀 다수 거주하고 있었고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 야당의 어떤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산토끼를 좀 잡으러 갔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토끼를 잡으러 갔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인 그 선거전을 통해서 이제 지금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약세 지역인 강남에서부터 이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남 지역을 오후에 찾는다고 아까 최성 기자가 전해줬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집토끼를 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상대 후보에서 이제 그 산토끼를 잡으러 오니까 집토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앞서 있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호적인 강남에서 이 지지율을 확실히 좀 굳히겠다. 그래서 이 승기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강남 대전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토끼와 산토끼, 토끼몰이에 나선 거고. 이렇게 시민들을 토끼에 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선거 용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이 지금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이제 신경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SH공사의 분양 원가 공개는 과도한 건설사 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영선표 반값 아파트 공급을 더욱 늘려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은 재개발, 재건축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관련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도 찬성을 한다고 하고, 또 분양 원가 공개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하지는 않았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얘기에 특히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 문재인 정부의 쭉 이어온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의 어떤 개발, 뭐 이런 네. 것들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영을 주장하지 않겠다. 강남 지역에서는 뭐 이런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서 네. 사실상 이 재개발, 뭐 재건축 이것들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시장 본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뭐 LH공사와 연결된 부동산 문제거든요. 네. 네. 여기서 어떻게 하든 이제 반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승부가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지금 박영선 후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H공사의 분양 원가 공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같이 하는데 일단 잘해보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허가해주겠다. 또는 뭐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서울시가 다 재개발의 어떤 그 과정 속으로 진입되고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또 가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박영선 후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런 재개발, 재건축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박영선 후보가 다니는 지역들을 보면 네. 대부분 마포, 서대문, 지금 강남도 어디냐면 고속버스 터미널과 강남역 부근이에요. 대부분 뭐냐면 젊은 층들과 교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20, 30대예요. 과거 전통적으로 본다면 20, 30대에서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는데 여기가 푹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소통을 늘려가면서 반전의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 그래서 두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금 젊은 층과의 소통이 하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대안을 잘 제시하는지 이 부분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선택을 바꾸자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 간 지지율과 연령별 지지율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럼 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박영선 후보가 이 정권, 여권과 어떻게 손절을 좀 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좀 과한가요? 그건 과하죠. 지금 이제 모든 거는 사실은 여당 출신의 시장이 되면 지금 정부와의 어떤 그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야당 출신의 당선자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를 거의 절대적으로 이 좌우한다. 그러니까 다수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원만하게 일 처리가 행정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이제 박영선 후보가 본인의 어떤 장점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권의 네. 힘을 이용해서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도 이 부동산 민심 잡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또 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왔습니다. 저는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도 해소 못하고 주택가격 올리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네, 천추의 대역죄 이런 좀 강한 표현까지 썼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 후보는 이제 해온 얘기들을 쭉 보면은 취임을 한다면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 진단까지 좀 돌입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이제 그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그 20몇 번 나왔지만 보통 이제 그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이게 시장과 반대되는 이런 이제 정책 때문이에요. 시장 논리와 반대되는 정책 그렇죠. 때문이었다. 항상 이제 부동산은 시장 친화적인 이 말은 이제 그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는 이제 줄이는 그래야만 이게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 정권은 철저하게 수요 세금으로만 이게 그 줄이려고 했지 공급은 확대를 막았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네. 이번에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이렇게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건 상당히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야 공약을 꼼꼼하게 보니까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30만 채를 공급하겠다. 네. 서울시에 그런 땅이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공약을 볼 때는 실현 가능한 진짜 이게 공약인지 아니면 이게 빌공짜 공약인지 그것도 이게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 봐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어떤 그런 주도권, 여권의 힘이 있기 때문에 180석이나 가지고 있고 이 주도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이런 정책들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터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박영선 후보가요 여권의 힘이 아니고 여권의 짐이 될 수 있다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권의 국토부의 입장이 있고 또 이제 여당의 입장이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아무리 이게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다른 방향 갈라 해도 전체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이게 막을 수 있거든요. 정책 변경을. 따라서 이제 저는 의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박영선 후보가 좋은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의석이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양측의 어떤 네거티브 공방정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네.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는 이제 도쿄 아파트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네. 또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는 내곡동 땅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양측이 좀 거세게 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는 서울 시민들의 이제 마음을 사기 위한 어떤 포지티브 어떤 공세라고 본다라면 네. 상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조금 좋지 않은 모습.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의 이 남편분이 도쿄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든지 또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 내곡동이 개발되는 과정에 약간의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의 경우에는 이 상대 후보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떤 부정적인 면을 좀 극대화시켜서 이 표심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어떤 네거티브성 소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선거전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어느 정도의 또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선거전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차원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잘못된 측면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의 지금 내곡동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부동산 문제로만 그냥 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논란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치를 몰랐다. 그리고 이게 국장 정결 사항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위치를 알았고 거기서 실직을 했던 그런 기록들 거기 증언한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이 부동산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의 어떤 도덕성 거짓말 논란으로 확대가 될 때는 상당히 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증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LH 땅 투기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더 거짓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공격이요. 공격이 이제 그 효과를 보려면 상당히 그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요. 유튜브에 나와서 박영선 후보 보고 이제 그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줌마 표현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이제 큰 뭐 어떤 우리가 LH 투기처럼 어떤 공적인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 이런 거는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게 효과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곡동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내곡동 이 부지는 오세훈 시장의 그 처가 있잖아요. 처가가 이제 옛날부터 상속받은 땅 아닙니까? 그 지분의 8분의 1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자체도 이미 전 정권부터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그게 뭐 오세훈 시장이 갔니 안 갔니 국장이 아니 이게 뭐 지역적인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미리 사가지고 이걸 몰래 풀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저런 뭐 공세를 해봤자 저는 지역적인 공세지 아마 이제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지역적인 공세이고 본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 하나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여론조사는 MBN의 의뢰로 한길 리서치에서 한 거고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박영선 후보가 25.3%고요. 오세훈 후보가 46.3%예요. 차장님, 네.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민심은 이제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겠지만요. 네. 일단 조사 시점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월 22일과 23일이라고 한다면 이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가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단일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정해졌을 때 네.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서울 시민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선거전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와 오늘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그 서울 이 시장, 차기 시장이 누가 되면 좋겠느냐라는 여론조사가 좀 실시가 됐을 텐데요. 내일 아마 공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초반 판세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여론조사가 좀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초반 분위기가 이제 그 범야권 단일 후보에서 연장선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1대1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박영선 후보의 어떤 추격세가 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박영선 후보의 이 추격세가 이제 추격이 시작됐는지 이걸 내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론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오마이뉴스에서 조사 의뢰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 일시는 2021년 3월 24일 하루 동안 있었던 지지율 조사인데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 각론, 이제 연령대별 지지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40대 지지율이 높고 오세훈 후보 2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와는 다르게 이례적인 양상, 그러니까 지금 젊을수록 진보적인 여권 성향,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여당 쪽에서 야당 쪽으로 이동을 상당히 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중도층이 사실상 상당 부분이 또 야당 쪽으로 이동했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20, 30대의 어떤 불만을 사실상 여권에서 그걸 수용을 못했다는 그런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정부 여당에 아주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었어요. 그게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여성까지도 이제 돌아섰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희가 여성과 관련된 조사 내용이 없죠. 없었어요. 여기는 없는데 사실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약해진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현 정부 들어왔을 때 현 정부의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성격이 20, 30대, 20대 특히 남성에게 좀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여성들의 어떤 지지는 견고하게 유지됐었는데 이번에 보선의 어떤 이유가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이 문제였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정부 여당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던 부분들이 20대 여성에게 어떤 불만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다. 그것이 지금 20대의 어떤 상당히 3대 1이 나는 굉장히 큰 차이로 지금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현상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은 지금 상황에서의 지지율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도층
특히나 20, 30대는 여기서 확고하게 야당 지지층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야당의 지도자가, 야당의 후보가 상당 부분 문제점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중도로 이탈하거나 또는 여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지지율의 어떤 고착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좀 신기한 게요. 같은 결과를 두고도 시각이 다르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새로 시장되는 분 임기가 1년입니다. 네. 새로운 이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박영선과 오세훈을 보고 투표할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어떤 걸 보고 저는 이제 할까요? 두 가지를 본다 봐요. 결국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 4년이 잘 됐냐 못 됐냐 심판하는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 9년의 서울시가 잘했냐 못했냐. 이 두 가지를 심판하는 선거지. 앞으로 이게 임기 1년밖에 안 되는 박영순 후보가 되면 1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 이제 그 서울 민심은 전국 민심의 어떤 표본이고 결국 서울은 소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정권 4년과 박원순 시장 9년을 심판하는 선거고, 그게 이제 젊은 층은 현 정권의 그 4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그 기회가 평등했는가, 과정은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걸 심판할 거예요. 아마 그 점에서 청년들이 아마 현 정권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청년층의 이탈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 성격을 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물론 뭐 선거라는 것은 이제 과거 지나온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 표심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20대 표심의 변화는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좀 거꾸로 거슬러서 2017년 대선 때 상황으로 가보시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연령층이 20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만들었던 최순실 사건의 그 정유라 이 특혜 의혹이 상당히 좀 20대 표심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20대 표심이 왜 이렇게 여권이 아니라 야권을 향하고 있는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재작년부터 또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딸의 어떤 뭐 특혜 의혹, 특혜 입학 의혹, 이런 것들이 이 표심에 좀 상당히 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는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 임국공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실현됐느냐, 이 실현에 대한 욕구가 표출돼서 문재인 대통령 이 당선에 앞장섰던 20대가 문재인 대통령 4년 임기를 지나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배신감이라고 하면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일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20대 표심의 어떤 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 사실 여론이라는 거는 말, 또 막말 이런 걸로 인해서 언제든지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말 관련 논란은 선거 때마다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막말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내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실로 가기보다 검찰 조사실에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쭉 같이 들었는데 쓰레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검찰 조사실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좀 과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많았지만 네, 아마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네, 쓰레기라는 게 표현까지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아무리 이게 막말도 그게 유분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당의 법사위원장이 상대의 후보를 쓰레기다, 뭐 검찰 조사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게 옛날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선거에 대입하면 말 한마디로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 그 정동영 후보도 어르신 노인 폄하 발언, 소위 그 논란 때문에 네. 얼마나 이게 그때 고생했습니까? 따라서 과연 이게 저는 이 쓰레기라는 발언이 지지층한테는 이게 결집에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보지만, 근데 그 분명히 중도층,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도층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런 데 막말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윤호중 위원장, 법사위원장이죠.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후보에 대해서 쓰레기라는 표현은 누가 들어도 이렇게 유쾌하지 못한 단어,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윤호중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중증 치매 환자 뭐 그 얘기를 지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그런 말도 못하느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정치가 좋아진다면 뭐 100번이 쓸 수 있지만 그런 단어들이 이 정치를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모든은 아니지만 많은 가정에서 사실은 치매 문제가 굉장히 아픔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 아픔을 다 겪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환자들을 매도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서울시라는 제2의 선출직의 어떤 후보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는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좀 방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세훈 후보의 논란이 된 발언 저희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비판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했더니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한다 그래서 하지 않겠어요. 비유만 하면 망언이라고. 네, 같이 들었는데 네. 김종희 위원장 뭐 선거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네. 주의를 줬다고도 하고 이제 막말이 얼마나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그 자제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으로서 좀 노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입후보한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좋은 쪽으로 누가 더 좋으냐라는 경쟁을 유도를 해야지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네. 누가 더 나쁘냐 경쟁으로 가게 되면 입후보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당 또는 상대당이 배출한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인신공격성 얘기를 한다라면 이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중도층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가게 되면 과연 좋을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선거라는 어떤 단기간에 어떤 자신의 지지층을 총결집시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유혹에 뭐 휩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자신의 어떤 강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후보를 우리 유권자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공히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막말은 중도층 표심을 잡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구자웅 차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아바타라는 영화가 갑자기 선거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선거마다 돌아오는 아바타 전략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아바타 난타전이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4일 날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라고 불리던 사람 아니냐. 사실상의 아바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인 문재인 아바타. 박영선 후보가 그 문재인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바타 논란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이 두 후보 중에 아바타란 단어를 극단적으로 쓴 사람은 사실 오세훈 후보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는 취지로 사실은 이 박영선 후보가 얘기를 했죠. MB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가 거의 황태자처럼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곡동 땅의 어떤 얘기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곡동 땅을 네. 이제 주택화하면서,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하면서 사실상 혜택을 본 분이 두 분인데 MB도 그때 혜택을 받고요. 오세훈 후보도 처가 땅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황태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아바타라는 거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후보의 당신 뭐 MB 아바타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부터 누군가를
굉장히 사실은 비난하고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어가 한국 정치에서 좀 사용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인데 누군가를 매도하고 이러기 하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극대화하는 그런 용어로 아바타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로서 우리가 이 공감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때 아닌 국밥 논란이 정치권에서 여야 각각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적인 풍모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가서 이제 국밥을 먹는 겁니다. 이 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뭐 87년 대선 이후에 어떤 TV를 통한 어떤 이미지 선거가 활성화되면서 이 국밥 먹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민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그 국밥 먹는 그 이미지로 굉장히 좀 호감을 샀던 일이 있습니다. 이 광주에 가면 이제 양동시장이라는 이 가장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 호남이민 영남 후보 노무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시장 국밥이 큰 역할을 했고요. 2007년 대선의 경우에도 이명박 전 후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서민 풍모를 과시하는데 이 뜨거운 국밥을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밥을 내준 아주머니께서 천천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서민적인 풍모를 과시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이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이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이렇게 국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좀 서민과 서민 친화적인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도요 국밥이 지금 논란의 정쟁의 어떤 그 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누구 따라하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의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물론 뭐 비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저런 국밥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거.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박영진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국밥을 먹는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이러면 그대들도 MB 아바타 조건에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바타랑 국밥 다 좋아해서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산시장 지지율 살짝 보면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8.8%, 김영춘 후보 29.3%입니다. MBN에서 조사 의뢰했고요.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고 2021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변호사님, 막말 논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중증 치매 환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3기 암 환자 얘기가 나오고 또 박형준 후보는 1일1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여권에서 야권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부산은요, 서울보다 이제 그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개의 그 여건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게 그 지방에는 인구가 감소해서 대학도 이게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선거로 가도 시원찮은데 저는 부산이요 훨씬 이게 서울보다 더 이제 막말 논란이라든지 네거티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부산이 더 심하다. 서울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앵커님이 뭐 암기, 말기, 암 환자 3기 이야기도 했지만 김영춘 후보의 발언이었죠. 예, 네. 계속 이게 그 여야가 보면 하루에 날마다 이게 그 네거티브 공세로 서로 인신공격 이게 너무 판치고 있잖아요. 근데 부산은 이제라도 저는 정책 선거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가덕도 신공항부터 부산의 경제 발전 얼마나 이게 이슈가 많아요. 정말 두 후보가 머리 같이 메고 부산의 그 지방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저는 너무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는 게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이게 그 부산 후보들이 여야 후보들이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말로 진정한 정책 선거로 가야 되고 정말 그 토론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이게 저는 부산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은 부산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지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건설이라든가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묻히고 있어요. 뭐 LCT 특혜 분양과 관련된 지금 박형준 후보의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이 본질인 어떻게 보면 정책들이 실종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춘 후보가 뭐 암 3기 환자다. 부산에 부산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가 그렇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그렇죠.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의사가 돼서 이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유들이 항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LCT 문제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여하이 박경준 후보가 잘 풀어나가느냐가 부산시 보선에선 가장 결정적 변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관련한 여야 움직임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보선판에서는요, 후보들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1년 앞둔 대선 주자들도 존재감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4.7 재보선이 끝나면 곧바로 정치권은 1년 앞둔 대선판으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자,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박영선 후보 측면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 방향 이렇게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유권자들은 선거 때는 완벽한 권력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절박해져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사는 박영선 후보의 공감과 친분, 그리고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 낮은 자세, 본인의 성격들에 따라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후보 정말 절박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선거대책위원장 아닙니까? 선대위원장이죠. 당연히 그렇죠. 직전 당대표고 공천을 관리했던 전직 당대표고 지금 선대본부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좋다라면 아마 제2의 이낙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지율도 상승하고 유력 차기 주자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난다라면 이낙연 효과가 없었구나라는 것이 좀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상당히 큰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좀 절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전매 특허와도 같았던 이 기본소득, 특히 이 재난지원금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지금 디지털 화폐로서 10만 원씩 지원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책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서울로도 이제 확산이 된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박영선 후보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내 기본소득이 서울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밴드웨건 무임승차를 좀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들에게는 이 선거 결과가 어떤 명암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과정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승리하는데 이 디지털 화폐 10만 원씩 지급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기본소득 어젠다가 상당히 전국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박영선 후보를 만나서 조언하고 이 지지의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권 대선 잠룡들의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임들이 슬슬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재명 지사도 최근에 그래도 이재명이 출범을 알렸고요. 또 이낙연 위원장. 오늘 신복지 2030 광주 포럼을 발족한다고도 하고요. 또 정세균 총리는 아직 대권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우정 광주 포럼도 다음 달에 공식 출범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층 결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움직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재보선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늦어져 보이는데 멀리 있어 보이는데 네.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보선이 없었다면 지금 뉴스의 주인공들은 다 이분들입니다. 네. 조직화도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늦어지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본격화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4달에 출범한다는 거는 그 거취도 4달과 연동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이 선거가 끝나는 4월 7일 딱 그 다음 날부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고 경선에 돌입하는 그건 뭐 야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대선 주자들 모두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야권 잠룡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유튜브 나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내가 원기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진짜 영광입니다. 네. 원기 고마워 불러줘서. 여러분, 이거 뒷광고 아니죠? 네. 뭐 저희가 유승민 의원님한테 얻어모도 바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사드렸어요. 맛있다.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왜 그래? 지금 먹방인데 자꾸 드시려고만 하셔가지고 답답해서. 배고프잖아. 자, 이 소아조로증 환우들을 돕기 위한 이런 활동 중에 하나로 유승민 위원장이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위원장 행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들보다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그동안 이게 그 정중동 이런 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네. 아마 저 유튜브를 보니까 상당히 그 급조된 느낌은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 자연스럽게 뭐 잘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안 했지만 실제는 정치 활동을 이제 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상당히 매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매기 효과, 판을 흔드는. 그렇죠. 네. 윤 총장이 야권 후보로 급부상, 지지율은 이제 그 급등하면서 다른 대선주자들, 뭐 홍준표 전 대표나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또는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과에도 이게 사실상 정계 복귀해서 활동하는 게 앞으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까지 저는 안철수 후보도 이게 기회가 또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야당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서 선의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뭐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정계 개편 이뤄질 것이다 이런저런 전망들 얘기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유 위원장도 이거 관련해서 야권 대통합을 선거 이후에 이뤄서 집단 지도 체제로 대선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그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면 김종인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그 야당에 유리하게 끝난다라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김종인 천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그 대권 잠룡들이 뭐랄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 대선을 위해서 범야권 통합을 하고 그 통합을 하다 보면 여러 주체들이 그 들어올 테니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본인이 그 지도부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더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초조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공간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거든요. 선거 결과에 모두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승리를 원하면서도 야당이 승리했을 경우는 또 지도체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저는 집단 지도체제로 가서 범야권을 통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빨간 넥타이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서서 굉장히 이목을 끌었는데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는 한 번 졌지만 다음 대선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희망하는 겁니까? 저는 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안 보지만 개인 의견입니다. 예. 네. 어찌됐건 우리가 보선 전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작년 이제 총선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세석분이 차지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당세가 축소되는 그런 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그렇게 급등을 안 했고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 안철수의 재기의 발판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경선에서 지금 졌지만
지금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이미지의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를 사실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돌이켜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죠. 당시 2012년 때 그때 단일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여러 논란을 만들 만큼의 행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번에 완전히 불식시키겠다. 즉 약속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기고 나서 이 국면을 본인이 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는 이제 뭔가 역할론을 이제 부각시켜서 대선에서의 어떤 본도 뛰어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그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정치는 매우 냉정하거든요. 경선에서 진 분이 대선에서 이길까? 뭐 이런 얘기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내년 대선만 보면 그렇지만 그 다음 대선까지 좀 길게 염두에 두면 어떻게 보면 안철수 그 당대표의 경우에는 범여권으로부터 정치를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범야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영을 갈아탔기 때문에 이 범야권에서 좀 뿌리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대선에 출마 준비라기보다는 그 뭔가 이 범야권 지지층으로부터 뭔가 덕을 봤다.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유리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음으로써 다음에 다시 정치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미천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좀 해보면은 최근 그리고 요즘에 며칠 동안 행보들을 좀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하고 아름답게 퇴임하십시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지금은 홍준표 의원 무소속 아닙니까,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의 저 지적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상당히 그 단기간에 비상시기에 당을 추스르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뭐 킹메이커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번에 선거가 이기든 저든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을 떠나는 게 맞다. 본인이 누구에게 입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용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가 별로 없잖아요. 윤석열 총장 빼고는요. 그렇다면 저는 홍준표 의원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당원이지만 사실상 대선 후보에게 받아들이고 여러 사람에게 해서 구룡 심령이 뛰어노는 이런 판을 깔아주고 본인에게 떠나는 게 저는 마지막 역할이 아닌가. 근데 왜 홍준표 의원이 전직 당대표면서 대선 후보입니다. 근데 왜 저는 입당을 막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래 봅니다. 예, 빅텐트를 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 관련된 내용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 46.4%를 기록한 MBN의 조사 의뢰자 MBN의 조사기관 한길리서치 그리고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서울 지역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제가 주간동화에서 구자홍 차장님이 쓰신 이 분석 기사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현상은 어떻게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저 여론조사를 꼭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요. 서울 지역 조사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 지역. 그렇습니다. 서울 유권자들만 물었을 때, 서울시장을 앞둔 서울 그 유권자들에게 물었을 때는 윤석열 선호 현상이 상당히 좀 높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전국 조사에서는 아직 좀 다릅니다. 전국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 쏠림 현상이나 윤석열 뭐 대망론까지는 아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범야권에는 마땅한 후보가 출연을 안 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굉장히 뭐 혜성처럼 등장해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들이 다수 있구나. 이분들이 마땅히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었는데 윤 전 총장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서 뭔가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부상은 됐습니다만 아직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지 출마하지 않을지 본인의 육성으로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대선에 출마한다라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적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것이 민심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유력 차기 주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이런 침묵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 이런 것들이 지지율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지지율만큼의 어떤 자기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나타나면 지지율이 금방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현상으로 굉장히 안철수 이 당시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에 안철수 생각을 들어보니까 뭐 마땅한 게 없네, 뾰족한 게 없네 이러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지금은 여기고 있지만 과연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교육, 복지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품처럼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에 정말 관심이 초집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도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 근데 그러셨는데 결국 윤 총장이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신하냐에 달려있겠지.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받을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이제 김 위원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준비를 잘하면은 기존에 이제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별을 진짜 딸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한 어떤 모임이 뭐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도 열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유력하게 이제 부상을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조직들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은인자중하는 이유는 사실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퇴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정치 행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재보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4개월뿐이 안 남은 임기를 일찍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행보를 매우 자제하고 있죠. 자제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또 욕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현석 전 연대 교수님이라든가 뭐 등등의 분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어떤 뉴스거리를 만들고 일종의 이제 메신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정치인으로서 이미 역할 또는 영향력 그렇게 인식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이런 장면에서는 정치를 선언하시고 본인의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꺼내는 것이 여러 가지 혼란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전초전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 움직임 분석해봤습니다. 혹시 금융치료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본을 이용해 판세를 뒤집는 행위를 뜻하는 요즘 신조어입니다. 최근 이 금융치료를 받은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SBS 드라마 조선 금화사입니다. 중국풍 설정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광고 철회라는 금융치료를 받은 끝에 2회 만에 폐지됐습니다. 조선 초를 시대 배경으로 하지만 중국식 만두와 월병이 등장하고 소품과 배경음악까지 중국풍으로 꾸며졌다는 논란이 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SBS와 작가, PD, 연기자들까지 연이어 사과에 나서는 등 드라마 폐지 이후에도 파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치, 한복, 고구려사까지 모두 중국 것이라는 수십 년에 걸친 중국의 동북 공정.
거기에 사드 배치 이후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 이에 맞선 우리의 반감, 이런 반중 정서가 광고주를 움직이게 한 측면도 큽니다. 머릿속에 물을 붓듯 세뇌시키는 관수법을 통해 아이돌을 숭배하듯 국가를 섬기는 팬덤 민족주의자 이른바 샤오펀홍. 그들의 안하 무인이 오히려 우리 내부의 반중 정서에 불을 붙인 격입니다. 게다가 최근 알몸 남성이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무개념 영상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불신과 보이콧 움직임도 한몫했습니다. 드라마 폐지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반응도 있지만 오히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일각에선 역사 공부를 엉터리로 한 맹목적 애국주의자들 때문에 M1 판타지 드라마가 폐지됐다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공방에 더 씁쓸해지는 건 왜일까요? 우리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진짜 동북 공정의 디딤돌이 되는 건 아닐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짜놓은 판에서 우리끼리 국뽕이네 아니네, 동북 공정이네 아니네로 내분을 일으키는 것 말입니다. 중국의 병법서 36개 중 제9개 격안관화는 적이 내분에 휩싸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총공격하는 전략입니다. 내부에 빈틈이 생길수록 적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앞으로 더 큰 동북 공정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진 않을지, 우리를 분열시키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미 여아 사망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미궁의 미궁입니다. 자, 현재까지 밝혀진 건 사망한 3세 여아,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친모 석 씨입니다. 성모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체혈 전에 이 바꿔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지금 좀 의혹이 들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제가 변호도 여러 사건을 맡아보고 형사 사건요. 네.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교수하면서 제가 형사 판례도 많이 다뤄봤지만 네. 이렇게 저도 상당히 미스터리하고 미궁에 빠지는 사건은 저도 처음 봐요. 최소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과학 수사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혈액형이라든지 DNA 분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혈액형과 DNA를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이제 사망한 여아 있잖아요. 네.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인 줄 알았지만 친모다. 이거는 이제 명확한 것 같아요. 애가 바깥치기 한 거는 저는 명확하다. 왜? 그거는 이제 DNA 검사와 혈액형에서 이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네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 봐요. 이 사건의 네 가지를. 자, 첫째, 누가 바깥치기 했느냐. 네. 결국 이제 딸하고 이제 어머니가 있을 테니까 둘이 공범인지 아니면 둘이 단독인지 누군지 누가 바깥치기 했느냐. 두 번째는 왜 바깥치기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게 따져보고요.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했느냐. 바로 이제 공범수사죠. 네. 이게 과연 병원에 직원이 없이 가능할까? 또 이게 출산 시기라든지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꿔치기한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전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누가, 왜, 누구와 함께, 지금 이제 바깥에는 어디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이게 풀려야만 사건의 전모가 밝히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사망한 3세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단서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석 씨와 김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 씨의 딸인 김 씨는 이 A형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고 석 씨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딸인 김 씨는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하고요. 네. 딸 김 씨의 남편인 홍 씨가 이제 AB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B형과 AB형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A형 또는 B형 또는 A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B가 아니고 B5일 경우에는 A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딸 김 씨의 혈액형이 과연 BB냐 B5냐
이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이 경찰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밝힌 내용으로 보면 이 그 딸 부부 사이에서는 A 씨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좀 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예. 글쎄요, 뭐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게 지금 이 사건이 꼬여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원점에서 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점에서요. 네. 왜냐하면 딸의 아이가 숨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할머니하고 유전자가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다. 네. 그래서 지금 사건이 미궁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엄마와 그 숨진 여아 이 세 사람의 이 유전자 검사를 뭐 공개적으로 하든 다시 해서 아마 이 미스터리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은 김 씨는 BB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남편분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은 AB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AB 또는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형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반해서 그 엄마인 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A형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경찰은 확신을 갖고서 네. 이 부인 이제 이 석 씨가 살상의 엄마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런 경우에요. 이거는 뭐 자백밖에 답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제 그 한숨이 나오시는군요, 진짜.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3년 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의 직원들, 병원장도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본인도 이게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병원 직원들이라든지 광범위하게 탐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직원들도 거의 그만두고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뭐 자백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자백이 될 때는 그 자체가 이게 중죄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여러 참고인들, 저는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어떤 수사하는 그리고 이제 과학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지목되고 있는 석 씨의 남편이 이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로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남편의 주장을 들으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건 어쨌든 네. 내 부인은 임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속옷바람으로 나올 때도 내가 눈치챘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남자 애라도 내가 이걸 왜 감싸주냐? 난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해가 어려운 이유가요. 아이를 낳은 석 씨도 안 낳았다고 그러고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남편도 내 아내는 아이를 갖지 네.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할머니 석 씨 딸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낳아야 되는 아빠 엄마는 지금 안 낳았다고 그러는데 제3자인 경찰이 어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지금 자꾸 그 친모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친모로 의심되고 있는 석 씨, 그 딸인 김 씨, 그리고 남편, 그리고 이 숨진 여아까지 유전자 검사를 좀 공개적으로 해서 진짜 석 씨가 맞다라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석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네. 석 씨의 딸이 이 사망한 걸로 뭐 특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좀 간헐적으로 조금씩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더 미스테리하게 좀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석 씨 남편 얘기도 제가 오늘 봤을 때는 네. 일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석 씨 딸인 김 씨는 3월 30일에 출산을 했는데 경찰에 의하면 석 씨는 1월에 출산을 했어요. 네. 그럼 100일의 차이가 나요.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신생아 때는 무럭무럭 자라서 차이가 100일이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에서 이게 바꿔치기 됐을 것이다. 그 100일짜리 아이와 네. 갓 태어난 아기가. 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찰 그 수사를 조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개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가 뭐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석 씨와 숨진 여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김 씨의 것이 혹시라도 오염된 샘플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공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 달 넘도록 미궁에 빠져 있는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분석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 신의 한수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태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영화로 준비했어요? 네, 세계 최고의 빅매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음직한 질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에 대한 궁금증을 반영해 만든 영화입니다. 고질라 대 콩,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네, 먼저 이 고질라 대 콩, 전설적인 괴수들끼리 대결하는 영화 아닙니까? 네, 체격 조건은 고질라가 우세하지만 네. 도구를 사용하고 전술을 펼칠 줄 아는 콩은 지능적인 우월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압감을 내뿜는 괴수들이 거침없이 격돌하는 장면,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워낙 생생한 블록버스터라서 4DX로 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연출팀은 격렬한 액션의 풍부한 묘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예를 들면 해상에서 맞붙을 때는 몸에 짓눌리는 무게감을, 포효하거나 주먹으로 땅을 울릴 때는 진동, 바람, 열기 등 이런 부분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화 속 캐릭터들의 시선으로 카메라 움직임을 맞춰서 그 압도감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의 눈, 귀, 촉감까지 사로잡으면서 개봉 후 3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질라와 킹콩의 대결이 처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 59년 전이죠. 1962년에 일본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동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괴수 고질라와 킹콩의 충돌에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관객 수 1120만 명을 동원하며 엄청난 흥행을 만들었습니다. 액션 장면만으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고요. 일상에서 쌓인 화를 직접 싸우면서 푸는 일이 없도록 이 영화 보면서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는 또 어떤 대결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2017년 개봉됐던 토르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데요. 토르는 위기에 처한 신의 세계 아스가르드를 지키기 위해 옛 동료와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 토르와 헐크가 힘을 겨루는 모습은 짧지만 강렬하게 관객들에게 각인된 바 있죠. 네. 강력한 힘을 담당하는 두 캐릭터를 비교하는 이야기는 늘 관심을 받아왔기에 개봉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480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토르와 헐크의 맞대결인데 사실 이 체격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극중 헐크 키가 2.6m가량 되는데요. 네. 실제 그런 키를 가진 배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헐크 대역으로 2m 배우를 섭외하고 토르는 127cm 배우를 캐스팅해서 신장 비율을 살려서 격투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 앞선 고질라 대 콩의 첫 맞대결이 1962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토르와 헐크도 1962년과 인연이 있습니다. 둘 다 코믹북으로 그 해에 데뷔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1962년에 인연이 있는 액션 블록버스터 두 편 만나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엽니다. LH 땅 투기 논란에 따른 재발 방지 방안과 보안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내일 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진행됩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길 기대합니다. 자, 모레는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TV토론 맞대결을 벌입니다. 양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TV토론은 내일 오후 2시 30분 열리니까요. 한 표 행사에 앞서서 꼭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5개월간 멈춰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이번 주 수요일 다시 열립니다. 재판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다루게 되는데요. 아직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 야관 관람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일일 최대 2,00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한데요. 여의도 봄꽃길의 경우 추첨을 통과한 서울시민 3,500여 명만 제한적으로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홍앵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바람도 불고 비도 꽤 많이 오던데요. 낮에는 어떤가요? 네, 오늘 낮 동안은 중부지방의 경우 구름만 많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쾌청하고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비가 내렸으니까 그럼 미세먼지도 좀 쓸려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질이 좋으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 불청객 황사가 찾아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네, 미세먼지 조심 또 조심해야겠네요. 자, 3월을 마무리하고 4월이 되는 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날씨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수요일부터는 20도를 웃도는데요. 금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